안녕하세요. 네, 뭐 하다 보니까 뭐 초복도 지나고 중복도 지나고 이제 말복 하나만 남았는데 말복도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복도에 공부하시느냐고 수고 많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모든 질병 치료에 아미노산, 단백질처럼 중요한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해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미노산 제제는 이게 잘 만들어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같이 이게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제품을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힘을 합쳐 나가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백질의 기능과 역할하고 사코페니아.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근연강인가? 근연강 해가지고 근육이 연금보다 강해야지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노인 건강에 대한 질환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그냥 뉴스만 틀면 나와요. 그냥 이게 뭐야,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유튜브 하기 전에 그냥 그게 먼저 나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육이 약해지는 질환이 사코페니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우리 몸속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 두 개예요. 단백질. 우리 몸의 거의 구성 상태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게 콜라겐이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리고 염색체에 포함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유전병이 생기고 뭐 새로운 질환이 생기고 하는 것도 이 단백질의 문제가 있는 거죠. 단백질은 근데 모두가 아미노산의 공유결합으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숫자, 화학적 성질, 결합 순서가 이 단백질의 독특한 구조와 화학적 성질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알면은 질병을 이해할 수 있겠고, 이런 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비타민이나 미네랄들도 단백질하고 같이 움직여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백질은 인체의 건축 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구성 상태를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 아니고서는 되지 않고, DNA 원료고 28종의 아미노산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속의 새로운 조직을 성장, 유지, 수복을 담당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단백질을 사실 우리가 어디서 먹어요? 먹는 데서부터 얻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양질의 단백질을 얻어내는 것들은 주로 음식에서 얻어내는 거고, 그 음식이 이게 식품으로, 이게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되어 있기에는 굉장히 드물어요, 또.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단백질 산업이에요. 삼성이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단백질 공장이거든요. 꿈꾸고 있는 게 단백질 공장이에요. 그때 이제 뭐 유전병 중에 고우셔병이다, 이런 희귀질환 병들도 다 단백질을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들이 그런 질병을 찾아내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애시드, 프로테인의 기초 물질이고, 이게 아민그하고 카복실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디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분류에서는 형태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섬유형과 부형. 그래서 섬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머리카락, 피부 구성, 콜라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섬유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섬유 중에 비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실크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섬유형 단백질이죠. 구형 단백질은 그 생체 내 효소 및 항체가 구형 단백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성이 이제 단순 단백이냐 복합 단백이냐. 단순 단백은 아미노산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고 다른 화학기를 함유하지 않는 거라서 대표적인 단순 단백질이 알부민과 글로불린이에요. 우리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부민과 글로불린의 함량을 재는 게 이제 단순 단백을 뽑아내는 거고, 복합 단백은 컨주게이티드 프로테인 해가지고 아미노산 이외의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단백 부분하고 비단백 부분, 고결방사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같이 만들어져 있고, 대부분 금속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 단백질의 분류의 복합 단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 결합으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그 단백질의 위계 구조에 의해서 아미노아시드가 이게 하나가 여러 가지 펩타이드 형태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1차, 2차, 3차, 4차 구조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형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대부분 우리 몸속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백질은 3차형과 4차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1차 구조는 폴리펩티드를 이루는 아미노산의 수 종류 연결된 순서에 따라서 유전층으로 결정되고, 2차 구조 나선형으로 되고, 3차 구조 우로질 형태로 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단백질 산업이고, 단백질에 대해서 모든 질병을 연구하는 것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단백질의 기능은 우선 신체 조직의 구성이 되어 있지만 세포망으로도 물질의 이동 통로로 쓰이고 있는 게 단백질이에요. MPX 박스라고 해가지고 물의 이동 통로로 쓰고 있는 것도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효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면역 기능, 체계 밸런스, 산염기 밸런스,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을 운반해주는 운반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보통 수성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의 근원으로다가 단백질이 그램당 4kg에 4kcal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을 여기에 보면 레귤레이션, 조절작용,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 그래서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시그널링, 신호를 받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물질의 이동 통로, 트랜스포트로 쓰이는 것, 촉매로서,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스트럭처, 이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의 구조가 아주 기능이 다양하게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촉매작용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 반응의 촉매작용을 단백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을 공급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사람들이 뭐 채소만 먹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일부 영양학자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적 기능, 콜라겐, 피브로인, 뭐 엘라스틴, 혈관, 피부 조직이 이제 구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 점차 분해되고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쭈글쭈글 하게 되는데, 인위적으로 콜라겐을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성형 쪽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방어 기능, 케라틴을 만들어내고 피브리노겐을 뭐 이런 것들이 다 방어 기능이고, 조절, 이거 그로스 팩터, 성장을 하는 거든지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 운반 기능, 포도당을 운송하는 거,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을 그 산소를 수송하는 거, 다 이런 것들도 단백질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기능, 필수 영양소를 저장해주는 거죠. 그래서 알부민이라든가 그 카제인 같은 포유동물의 유기질소 공급원으로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반응도 우리가 그 단백질에 의해,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단백질의 양을 얼마만큼, 우리 식사에서 얼마만큼 먹고 있어요?
이거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백질 함유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체 내에서 단백질의 역할을 하는 거는 모든 세포적의 성장과 발달,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 게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런 단백질이 또 우리 몸속에서 아미노산들이 결합돼 이게 분해돼서 수시로 만들어지고 수시로 분해되고 수시로 소실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몸에 한 달이면 모든 단백질의 성분이 90%가 바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 중에 헤모글로빈, 혈중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이죠.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케라틴,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이죠.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줘야 돼요? 케라틴을 공급해 줘야 되나요? 케라틴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콜라겐, 피부, 근육, 힘줄, 결합 조직의 단백질이에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점차 이제 없어지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콜라겐은 눈의 수정체도 100% 콜라겐입니다. 그 다음에 잇몸과 이빨도 손발톱, 내장, 관절, 뼈, 혈관, 피부, 세포막 이게 다 콜라겐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먹는 콜라겐이라고 나오죠. 근데 먹는 콜라겐이 실패했죠. 왜 그랬을까요? 먹는 콜라겐이 실패했어요. 콜라겐이 우리 몸속에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실패를 하는 거죠. 아미노산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서 생합성돼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걸 거꾸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콜라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역할을 소화 흡수돼서 우리 몸속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돼지 껍데기를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소입니다.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유기분자의 단백질 효소. 그래서 효소의 작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은 굉장히 이게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 단백질이 이제 효소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효소의 역사 1871년 독일의 키네가 엔자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인이스트라는 뜻에서 엔자임은 이스트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고요. 베르제니우스에 의해서 생명물질의 촉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고 감자 속의 전분을 분해하는 촉매하는 물질이 있어서 그 효소라는 물질을 촉매라는 물질을 처음 사용하게 됐죠. 파스테리가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당이 분해되고 탄산가스와 알코올이 되는 과정이 살아있는 세포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봤고 이게 1935년도인가 그럴 텐데 스탠퍼드 대학에서 단일 단백질이 효소로 가능함을 발표하여 효소 연구는 급격하게 변화되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의학의 발전도 거의 효소의 발전과 같이 맞물려 가게 된 거죠. 효소란 생물체가 촉매작용을 하는 고분자 단백질인데 분자량의 숫자가 대개 일반에서 수백만. 특이적이고 다양하며 매우 효과적인 촉매입니다. 효소는 단백질이므로 강산 알칼리로 처리 변성제를 첨가하면 그 구조가 변화가 돼요. 손상이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가 사람 몸속의 pH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pH에 따라서 효소의 작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정한 산도, pH가 일정한 것을 유지해줘야지만 된다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타액을 통해서 pH의 양을 측정해 보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여간 그 pH 측정 용지가 그냥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암병원에서 이제 pH 용지의 중요성을 이제 그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pH의 변화에 따라서 암세포도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암에 걸렸으면 그 사람의 pH를 먼저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 pH가 타액 pH를 재는 것이 아마 비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코드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렇게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속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효소는 계속 수없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효소는 이게 홀로 엔자임, 완전 효소라는 것은 아포 엔자임과 코팩터, 코팩터가 바로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의 역할은 기전과 결합해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 이게 촉매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반응을 빨리고 늦고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효소와 일반 촉매, 효소는 일반 촉매와 다르게 온도에 특별한 감수성을 가져요. 그리고 pH 변화에 특별한 감수성을 가져요. 우리 몸속에서 움직이는 일반 화학적인 촉매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촉매로서의 작용을 하는 효소는 온도와 pH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날 그랬을 거예요. 사람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체온 유지에 따라서 효소의 작용이 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36.5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조금 아픈 사람은 되게 35도다. 정말 체온을 재보면 35도예요. 근데 우리 체온을 가지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체온을 재본 적이 별로 있나요? 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체온을 재는 게 여기다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수온 온도계를 놓고, 입안에다 수온 온도계를 놓고, 그거는 옛날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기 굽는 사람들도 원재교선 체온계를 다 갖고 있어요. 네? 딱 쏘면 나옵니다. 온도가 얼마인지. 네? 그거 옛날에는 그게 가격이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싸졌는지 2, 3만 원이면 다 사.